300만 7번째 희낙락 듣도 보도 못한 희곡 중 5번째 내 생에 처음 읽어보는 희곡 첫 번째 작품 용감한 사람 홀 워디 홀 로버트 미들메스 작 등장인물 홀트 간수장 예순쯤의 남성 데일리 신고 교도소 담당 신부 제임스 다이크 사형수 조세핀 페리스 18살 정도의 젊은 여성 댄 간수 뉴스는 없습니다. 장소 커네티컷주 웨더즈필드의 주립교도소 간수장 사무실 때 비오는 어느 밤 오후 11시 반경 무대는 커네티컷주 웨더즈필드의 주립교도소 안 간수장의 사무실이다. 방은 널찍하고 썰렁하다. 나무 바닥이고 벽은 하얗게 칠해져 있다. 전반적으로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라 정붙이기 힘든 공간이다. 방 안에는 평범한 간수장 책상과 회전 의자 하나 그리고 몇 개의 빈바지 의자가 놓여있다. 하나는 책상 옆에 나머지 몇 개는 벽 쪽을 향해 있다. 냉수기 하나와 여드레에 한 번 태엽을 감는 오래된 시계 그리고 실용적인 가구들 외에는 특별한 장식이 없다. 간수장의 책상 위에는 전화기, 일련의 전자 버튼들 그리고 40에서 50통쯤 되는 편집 뭉치가 놓여있다. 방 뒤편에는 2개의 커다란 창이 있으며 무거운 철창이 가로질러 닫혀있다. 왼쪽에는 대기실로 통하는 문이, 오른쪽에는 2개의 문이 있다. 그중 뒤쪽 문은 두 간수장 사무실로 앞쪽 문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홀트 간수장은 짙은 갈색 평상복에 수수한 셔츠를 입고 검은색 좁은 나비 넥타이를 아무렇게나 맸다. 책상 앞에 앉아 가늘고 긴 시가를 음미하며 피우고 있다. 그는 거의 60 가까이 되어 보이며 얼굴에는 책임감이 묻어난다. 갈색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흰머리가 삐쭉삐쭉 섞여 있고 짙은 눈썹이 인상적이다. 입가엔 깊은 주름이 있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잔주름이 가득하다. 그의 인상을 보면 권위적인 위치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라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그 얼굴엔 무분별한 폭력성 같은 건 없다. 그는 감상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은 선과 악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악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고 선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의 뒤쪽 철창 있는 창문가에 데일리 신부가 서 있다. 중년을 넘긴 마른 체형의 신부는 낡은 사제복을 입고 있으며 반백의 머리가 눈에 띈다. 그의 얼굴은 온화하고 지적이며 어딘가 고요한 영감을 주는 인상이지만 순간순간 깊은 슬픔이 스친다. 홀트는 시가 연기를 천장을 향해 한 모금 내뿜은 뒤 방 안을 둘러보다가 책상을 톡 치며 신부 쪽을 바라본다. 아직도 비 오나요? 네 홀트 피우고 있던 시가를 멍하니 보다가 짜증난 듯 앞으로 던진다. 밤새 오르나 봅니다. 홀트 말투에서 날씨 탓이라도 해서 초조해진 게 느껴진다. 데일리 은색 세중시계를 보고 벌써 11시가 지났군요. 데일리 한숨을 깊게 내쉬고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온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게요. 홀트 일어나서 물이 있는 곳으로 간다. 물컵을 입에 갖다 대다가 멈춘다. 신부님 아까 다이크 만났을 때 별일 없었나요? 네, 꽤 침착하게 보였어요. 마지막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홀트 물을 마시고 다시 책상으로 와 새 시가에 불을 붙인다. 신부님 잘 이끌어 주셔야 할 겁니다. 삶에서 그렇게 뻔뻔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렇다고 무뚝뚝한 것도 아니고 멍한 상태도 아니고 뭐랄까 그냥 너무 당당하더군요. 신부님이 정말 정신적으로라도 이 친구를 잘 이끌어 주셔야 해요. 홀트 진심 어린 감탄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 용기를 더 나은 데 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 성격 가진 청년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홀트 계속 고개를 젓는다. 저 친구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 신부님 찾아뵈었을 땐 이제 다 털어놓으실 줄 알았어요. 말을 하긴 했죠. 꽤 솔직하게. 무슨 얘기를 했던가요? 데일리 피식 웃으며 책상 옆에 앉는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자기 이야기들? 아니요. 그 얘기만큼은 절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홀트 책상 앞에 앉아 팔꿈치를 대며 아직도 자기 정체를 밝힐 생각이 없단 말이죠. 네, 아예 그런 의지조차 없습니다. 그냥 누군지 모른 채로 죽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제임스 다이크라는 이름도 가짜고 우리가 들은 얘기 전부 거짓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근데 그 용기라는 게 뭘까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진 죄수들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고집한 사람은 처음입니다. 신부님 정말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건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뿐이죠.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넉 달 전과 똑같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완전히 정체를 숨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가족은 마지막 위안이 되니까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몇 시죠? 11시 반입니다. 홀트 일어나 철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본다. 이런데 다루기엔 나도 이제 너무 나이가 든 것 같아요. 예전엔 사람 목소리는 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에 이럴 때마다 눈앞에 자꾸 뭔가 떠올라요. 특히 이번 사건 누가 떠오르는군요. 아무리 끔찍한 죄수라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건 결코 기쁜 일이 될 수 없죠. 폴트 갑자기 돌아서며 다른 때랑 달라요. 이것만큼은 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참 힘드네요. 그가 분명히 죄를 지은 건 맞지만요. 근데 본인이 말했잖아요. 일부러 악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고요. 게다가 그가 죄를 인정했으니 사형은 피할 수 없죠. 법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간 수장님, 가끔 죄수가 정말 신사적으로 행동할 때 혹시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 본능적으로 드신 적 없으세요? 그런 느낌 들긴 해요. 근데 이 친구 얼굴을 보고 있으면 설명할 수 없이 불안해집니다. 죄를 인정하긴 했지만 죄 지은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해요. 심지어 오늘 같은 날엔 그 친구가 저지른 죄 못지않은 무언가를 나도 저지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 보니 나도 이제 물러날 때가 됐나 보죠. 그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기독교 순교자들이 죽을 때 보여주는 그 불굴의 태도와 비교하고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하지만 그는 순교자는 아니잖아요. 그건 저도 알아요. 게다가 그는 신앙과는 아주 먼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하려던 거예요. 그에게 종교적인 면이 있긴 한가요? 아니요, 전혀요. 제 말을 열심히 듣긴 했지만 데일리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그건 제가 그냥 말상대가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 말해도 똑같았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더라도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든 다 잘 들었을 겁니다. 신을 믿지 않으면서 신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 생각을 바꾸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래도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밤 그의 영혼은 정말 음산하고 무서웠어요. 마치 워터주 월드에 있는 귀신의 집이 어린아이들 눈에 너무 무섭게 보이듯이요. 그래도 아직 희망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야죠. 다시 한번 직접 얘기해보겠어요? 폴트 책상 서랍을 열고 두툼한 봉투를 꺼낸다. 그래야죠. 아직도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채권이 있으니까요. 폴트 봉투를 바라보다가 씁쓸하게 웃는다. 웃긴 건 신문사에서 자서전 써주면 2,500달러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친구 아주 솔깃해했다는 겁니다. 무슨 돈이 급해서 그러나 했더니 폴트 봉투를 책상에 내려놓는다. 자, 이렇게 돈이 잔뜩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에 써야 할지는 말 안 하더군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폴트 데일리 신부를 쳐다본다. 아, 신부님도 아시겠죠. 그가 쓴 자서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어요. 그걸 그렇게 흔쾌히 수락한 것도 사람들을 완전히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는 돈도 원하지 않아요. 결국 내가 어떻게든 처리해야겠죠. 폴트 책상에 있는 벨을 누른다. 어쨌든 다시 한번 그의 정체를 알아내 보도록 하죠. 저랑 같이 가시겠어요? 신부님,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밤 내가 이 감옥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해보려 합니다. 내가 28년간 간수장을 하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죠. 무슨 일이죠? 우리가 직접 그 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이 사무실로 데려오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전문을 통해 사형 집행실로 들어갈 때까지 이곳에 앉혀두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하시려는 거죠? 신부님과 저 둘만을 상대로 잠깐이라도 앉혀두고 잘 달래면 긴장이 좀 풀려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밤중에 있던 때와는 다를 겁니다. 말도 좀 더 편하게 나올 테고 어쩌면 마음도 좀 누그러질지 몰라요. 푸른 제복을 입은 간수 하나가 사무실에 들어와 기다린다. 다이크를 이쪽으로 데려와. 가서 데려오라니까. 댄, 폴트가 다시 말하자 나가다가 문 쪽에서 멈춰서서 돌아본다. 폴트는 감옥 규율의 엄격한 인물임이 분명하다. 해봐. 네? 준비 다 됐나? 10분에서 15분이면 됩니다. 20분쯤이면 다 끝나고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일에 방해되거나 지연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면 가만두지 않겠어. 모두에게 제대로 전달해.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1초라도 미리 오지 말고 나한테 바로 알려. 알겠습니다. 난 다이코와 신부님과 함께 여기 있을 거야. 여기 계신다고요? 그래, 여기. 알겠습니다. 댄, 놀람을 억누른 채 받아들인다. 모든 게 완벽히 준비되면 사형장에서 이 복도로 오게 해. 폴트, 오른쪽 창 옆에 있는 문을 가리킨다. 저 문을 조용히 열고 거기 서 있으면 돼. 네.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니, 아무 말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냥 거기 서 있으면 돼. 알겠나? 네. 그 출발하라는 신호야. 알았지? 알겠습니다. 좋아, 이제 다이크를 데려오게. 네. 댄이 나간다. 입회자들이랑 기자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샌드위치랑 커피 먹고 있을 겁니다. 부관수장이 10분, 15분쯤은 그쪽에 붙잡아 둘 거예요. 그냥 기다리게 둡시다. 폴트, 목소리가 거칠어진다. 우리 엄마 없으면 좋겠. 기자인지 참관인들까지. 전화벨이 울린다. 폴트가 소화기를 든다. 여보세요? 예. 뭐라고요? 예, 여기입니다. 누구시라고요? 폴트, 소화기를 한쪽으로 치우며 신부를 향해. 신부님, 주주사예요. 폴트, 말투가 긴장된다. 정말요? 데일리 책상 쪽으로 다가오며 다이크 때문인가요? 폴트 전화 쪽으로 돌아선다. 예, 저 콜토 간수장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피크닉이란 그런 건 아닌데요. 네네, 30분쯤이면 될 겁니다. 지금 거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폴트, 말투가 점점 부드러워진다. 데일리 신부는 한숨을 쉬고 머리를 감싸 안고 돌아선다. 아니요, 실패하진 않을 겁니다. 이미 시도해봤습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네, 가능한 한 빨리 자정이 지난 직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출근 결정은 지사님께 달려있죠. 얼마 동안이라고요? 아, 물론이죠. 지사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예? 여자라고요? 그 애를 저한테 보내시겠다고요? 벌써 보내셨다고요? 지금 조퇴할 때가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일이 끝난 대로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폴트 전화기를 내려놓고 선수건으로 이마를 닦은 뒤 꽤 흥분한 상태로 데일리 신부 쪽으로 다가간다. 들으셨어요? 어떤 여자애가 다이크를 오래전에 잃어버린 자기 오빠라고 주장한다네요. 그 애가 지사님께 계속 조르길래 지사님 그 애를 이쪽으로 보내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 애가 다이크를 만나기 전까지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지사 관행차를 타고 지사님 개인 비서가 함께 데려오고 있대요. 가엾은 아이군요. 폴트 이마를 거칠게 문지르며 난 최소한 집행을 잠시 멈추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관수장 사무실 쪽 문이 열리며 다이크가 댄을 따라 들어온다. 다이크는 문턱 앞에 멈춰서서 다음 대시를 기다리고 있다. 그의 얼굴은 수축하고 창백하지만 넓은 이마와 단정한 눈매, 단단한 턱이 인상적이다. 입은 굳게 다물고 머리는 곱슬곱슬하며 나이에 비해 희끗희끗한 부분이 보인다. 옷놀림은 젊고 탄력있지만 그 표정에 따라 25세처럼도 40세처럼도 보인다. 앞선이 열린 검은 셔츠에 벨트도 멜빵도 없는 검정 바지를 입었고 푹신한 슬리퍼를 신고 있다. 폴트가 눈치차자 댄은 눈을 닫고 재빨리 나간다. 폴트 회전 의자를 반쯤 돌리며 함께 다이크. 폴트 책상 오른편 의자를 가리킨다. 네. 다이크 곧 의자로 가서 앉는다. 폴트 허리를 젖히고 다이크를 유심히 바라본다. 데일리 신부는 방 뒤쪽에 서 있다. 자넨 내가 보호하는 아래서 거의 넉 달 동안 여기 있었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꽤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 제가 간수장님을 괴롭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날 괴롭히진 않았지. 나도 나름대로 애를 썼어.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자네를 편하게 해주려고 말이야.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다이크 어깨 너머로 데일리 신부를 보며 신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한 건 그런 이유야. 다이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듯 폴트를 쳐다본다. 이젠 감방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데일리 신부님과 나랑 같이 있어. 알겠습니다. 폴트 자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에 살짝 언짢아하며 자네는 내가 자네를 위해 얼마나 특별히 배려한 걸 잘 모르는 것 같고. 알죠. 물론이죠. 그런데 간수장님은 왜 제가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지를 이해 못하시는 겁니까? 데일리 앞으로 다가오며 간수장님은 당신께 또 하나의 친절을 베푸는 것뿐이에요. 그건 저도 압니다. 신부님. 하지만 간수장님은 절대 손해보는 선택을 안 하시죠. 여기나 깜빵이나 저한테는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이 방에서도 깜빵에 있을 때처럼 전 똑같이 저주받는 죄수일 뿐이라는 겁니다. 저분은 다이크 그쪽을 가리킨다. 제 깜빵으로 통하는 분이에요. 저 창문 밖엔 몇 걸음 간격으로 무장한 간수들이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열어주지 않는 간수장님조차도 저 구석방 다이크 왼쪽 문을 가리킨다. 창문 밖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 문은 어디로 통하는지도 간수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도 다 압니다. 그 말은 차라리 감방이 낫다는 뜻인가? 아니요. 여기가 더 낫네요. 더 편하군요. 다만 뭐. 깜빵에선 담배를 피울 수 있었잖아요. 폴트 어깨를 으쓱이며 뭘 피우겠나? 씨가 줄까? 아니면 다른 거? 괜찮으시다면 권력으로 주시죠. 폴트는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 하나를 건네고 성냥을 펴 담배에 불을 붙여준다. 불을 조심스럽게 끄고 다이크가 힘없이 웃는다. 감사합니다. 간수장님은 참 손님 대접을 원하시네요. 다이크,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신부님과 내가 여러 번 했던 말을 떠올려보게. 지금 나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만 하고 있었죠. 잠시 침묵. 그렇다면 우리 둘이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이게 마지막 기회야. 자넨 누구지? 다이크 담배를 한번 바라보다가 누구냐고요? 저는 살인 죄수 제임스 다이크. 그 자네 본명이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간수장님은 지금 한 인간에게 사형을 집행하려는 거잖아요. 이름을 죽이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다이크든 다른 이름이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지만 자넨 다른 이름을 써본 적이 있잖아. 그게 뭐지?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있었습니다. 다이크 조용하고 단단한 어조로 결심을 드러낸다. 그럼 이미 결심을 굳히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이크, 네, 왜 그러시죠? 이 편지들 좀 보게. 폴트 손을 책상 위에 편지 더미에 올린다. 네. 폴트 편지를 한 장 한 장 들춰보며 이 편지들 다 똑같은 내용이야. 여기 있는 건 단지 몇 개의 샘플일 뿐이지만 다 합치면 4,000통이 넘는단 말이야. 무슨 편지?
미국의 각 주에서 왔고 캐나다에서도 영국에서는 15통에서 20통 정도, 프랑스에서 서너 통, 오스트리아 2통, 러시아에서 1통 그런 편지들이야. 그러세요. 폴트 몸을 다이크 쪽으로 기울이며 자네 이 편지들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알긴 하나?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한테 뭘 요구하며 편지를 보내는지 아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묻는 거 이거야. 자네는 도대체 누구냐고. 혹시 자네는 어떤 여자한테 잃어버린 아들이나 동생, 남편 혹은 애인이 아닐까? 그들 찾는 사람이 자네인지도 모른다는 거지. 다이크 담뱃재를 바닥에 툭 턴다. 그 편지들을 답장하셨어요? 못했지. 자네가 좀 해보게. 어떻게? 자네가 누군지 나한테 말해주면 돼. 다이크가 고개를 숙인다. 그게 자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안 드나?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못 느끼겠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누군지 숨기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네. 아니요. 처음엔 그렇다고 했잖아. 말이 혼났습니다. 아이크 잠깐 좀 들어봐. 제발 그렇게 옹졸하게 굴지 말고 시야를 좀 넓혀서 생각해보라고. 자네가 나한테 본명을 알려주고 내가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자네가 자라온 가정, 다시 말해 자네 가족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이 될 거야. 아마 그게 자네가 이걸 꺼려하는 이유일지도 모르지. 내가 맞췄나? 자네가 가족을 아낀다는 데 대해 내가 뭐라 할 수는 없어. 겉보기엔 분명 그게 멋진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어? 자네가 지금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는다면 자네 가족, 단 하나의 가정에게는 비극이 되겠지만 동시에 자네를 찾고 있는 4,000명의 여자들, 그 수많은 가정에게는 큰 안도감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신세진 게 있다는 생각은 안 드나? 천만에요. 간수장님 말씀이 100번으로써 당신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빚을 지고 있는 건 사실이요. 마음의 평화를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고통받는 이 수천 명의 낙심한 여자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누군지 말해주세요. 그건 정말이지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호기심에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저도 다 압니다. 하지만 이젠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원하신다면 답장 써드리죠. 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형제도 아내도 애인도 없는 그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데일리 신부 짙은 듯이 한숨 쉰다. 아이크 할 얘가 아직도 있어. 네? 여기 공채가 있네. 폴트 책상에서 큰 봉투 하나를 꺼낸다. 자네 이름으로 된 거야. 2,500달러. 거의 현금과 다름없지. 다이크 봉투 속에서 공채를 꺼내 하나하나 살펴본다. 근사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들고 갈 수도 없는 돈이 가장 유리한 곳에 쓰셨으면 좋겠는데. 누구에게 보내줬으면 좋겠나? 다이크 조용히 웃는다. 폴트란 소장님 그런 식으로 저한테서 실마리를 캐내시려고 하신다면 그러실 분은 아니시겠죠? 폴트 약간 인상을 찌푸리며 누구한테 보내냐는 말이야. 그냥 여기다 둘 수도 없어.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어쩌겠나? 다이크 잠시 고민하다가 봉투를 책상 위에 턱 얹는다. 저도 모르겠네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네. 자네가 뭔가 서명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은. 할 말은 이미 다 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였고 그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 인간을 죽였다는 사실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데일리 손을 번쩍 든다. 회개하십시오. 다이크 같이 손을 들며 신우님, 회개라는 건 병든 영혼에게 필요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제 영혼은 건강하고 메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녀석은 죽어맞다가 했어요. 사람은 가치가 없었으니까 그를 죽이는 게 제 의무였고 저는 그 의무를 다하는 줄 뿐입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홧김에 누구 때린 적도 없었지만 그 인간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게 됐을 땐 죽어야만 했다고 느꼈습니다. 계획적으로 일부러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법률이 요구하는 그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전 아주 어릴 적부터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짓을 저지르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 대가는 바로 이것과 다이크 방안 전체를 휘두는 듯한 손짓. 저겁니다. 다이크 오른편 가까운 눈을 닫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 그 대가를 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1시간 뒤면 제 몸뚱아리가 저기 누워있겠죠. 그리고 그땐 천국의 생명이 제 영혼을 붙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내던지겠죠. 제발. 용서해주세요, 신부님. 신성한 걸 제가 더럽게 생각은 없어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가 살인을 저질렀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더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 손에 죽은 그 친구도 거기 같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자초지종을 다 듣는다면 그 얘기는 신부님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테고 앞으로도 못 들으실 겁니다. 재판장 앞에서도 단 한마디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만약에 그분이 정말로 신이시다면 저는 그 친구 앞에서 당당히 설 겁니다. 그게 제가 내세에 갖고 있는 전부예요. 신부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제가 이런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 1mm는 7,000년 동안 빛을 발하고 향기로운 꽃은 7,000년 동안 그 향을 낸다. 그렇다면 왜 한 인간의 영혼, 이를테면 저 같은 영혼이 27년을 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만약에 내세 같은 거 없고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 나면 저는 후회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복수였고 법은 제게 복수하려는 거니까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댄이 구석방에서 들어온다. 뭐야? 손님이 오셨습니다. 플러 지사님의 편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댄 편지를 내민다. 홀트 봉투를 힐끗 쳐다본다. 아, 젊은 여자 말이지. 네, 된 간수가 거기 있나? 네 있습니다. 그 여자 수색하고 구석방으로 데리고 가. 내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게 해. 네, 댄 나간다. 어떤 젊은 여자가 자네 만나러 왔어. 만나보겠나? 그럴 생각은 없는데요. 그 여자 왜 온 겁니까? 자신이 자네 여동생이라고 생각하나 봐.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1000마일 앞에서 왔어. 오해했군요. 저는 여동생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대신 그렇게 말해줄까? 아니면 자네가 직접 만나서 말하겠나? 간수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좋아. 홀트 일어나려다 다이크가 다시 말을 걸자 다시 앉는다. 잠깐만요. 날 만나러 1000마일을 갔다고요? 그래, 지사의 허락을 받아서 자네 만나러 온 거야. 물론 내 허락도 있었고. 작년은 나보겠다고 길 하나 건너는 사람도 있었는데 진짜 1000마일을 가요. 이것도 당신이 인류에게 준 빛 중 하나예요. 그 여인을 만나는데 2분도 안 걸릴 텐데 희망과 두려움, 고통을 안고 그렇게 먼 길을 온 사람을 거절한다면 어디서 만나죠? 어디서요? 그래. 저 혼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는 전혀 짐작도 못합니다. 다만 그 여자가 감정에 휘둘려서 총이나 폭탄 같은 걸 숨기고 왔다면 그건 시간 낭비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젊은 아가씨를 기쁘게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코네티컷 주의권으로 물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아이크, 자네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데가 있어. 배시원도 반동시켰을까요? 확실히 자네는 어떤 그래서 뭐 지방검사처럼 잘난치 않은 거 말입니다. 좋아. 여기서 그 아가씨를 단둘이 만나게 해주지. 감사합니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어. 그러니까 자네 명예를 걸고 행동해. 명이요? 제 명이? 다이크 죄수지만 모욕당했다고 느끼고 감정을 터뜨린다. 정말 감사합니다. 간수장님 정말 괜찮겠습니까? 신부님, 제발 저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제가 간수장님과 그 젊은 다이크 딱딱하게 말하려다 감정을 추스른다. 아가씨나 심지어 지사님의 부부까지 영향을 줄 만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부님, 바이크를 부간수장실로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아가씨를 만나야겠군요. 그렇게 하시죠. 갑시다. 데일리 신부와 다이크는 부관 수장실로 향한다. 곧 부르지. 도망가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두 사람 말한다. 댄, 들어온다. 부르셨습니까? 그 여자 여기 있나? 네, 몸 수색했나? 네, 문제될 만한 건 없었고. 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홀트 피우고 있던 시가를 집어던지며 데려와. 네, 댄 왼쪽 문을 향해 말한다. 이리로 오세요. 간수장님이 여기 계십니다. 어린 소녀가 문으로 들어선다. 그녀는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주위를 둘러본다. 깔끔하고 건강해 보이며 예쁜 편이다. 하지만 어딘가 도시 사람과는 다른 세속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는 영적인 수수함이 느껴진다. 실제로 그녀는 또래 대도시 소년들보다 훨씬 수수한 옷차림이다. 넓은 흰 스카프와 단단히 풀먹인 흰 컬러를 달린 감색 세일러복, 그리고 그 위에 얹어진 조그만 파란 모자가 솜털 같은 금발과 잘 어울린다. 그녀의 복장은 아주 옛날 스타일은 아니지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정의 취향이나 배경을 암시한다. 이 소녀는 수줍음도 없고 지나치게 튀지도 않으며 자연스럽다. 홀트를 똑바로 바라보지만 건방지지도 아양을 떨지도 않는다. 남성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간직한 소녀다운 대담한 정도는 지니고 있다.
그녀의 표정은 매우 진지하다. 그것은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평소에는 밝고 순수한 기쁨을 누리는 아이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홀트, 자신이 예상했던 타입과 전혀 다른 모습에 약간 놀란다. 됐네 웨스. 네. 댄 나간다. 홀트, 정중 일어서며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시오시 누구냐면 시오시 조세핀 조세핀,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제임스 제임스, 제임스? 죄송해요. 사형수? 윌슨, 윌슨 아닌가? 이게 무슨 뭐지? 홈트를 믿음직한 사람인가? 난가? 책상에 있잖아. 의자에 앉아서 막 앉아서 좋아하네. 바라보고 신부 나무 같아요. 신부님 아니에요? 신부님 같은데? 신부님 근데 아까 댄이랑 그 저기 다이프랑 나와봐요. 그러네 나갔네. 너 누구야? 그러네. 정신이 나갔나? 귀신인 걸로. 아 귀신인가? 홀트를 귀신. 홀트인가? 믿음직하다고 바라보는 사람은 신부님 아닌가? 근데 홀트가 할 법한 대사인데 지사님을 만났다면서요? 신부님 같은데? 그냥 못한 것 같아. 오케이. 너무 없어. 책상 옆 의자에 앉으며 홀트를 믿음직하는 듯 바라본다. 홀트 성스러운 표정이 감동받아 말문으로 제가 이렇게 아 어떻게 여기 위에 멈춰진다. 시옷은 조세핀이고 아래 시옷은 홀트 같아요. 아, 곧 어색하게 묻는다. 지사님을 만났다면서요. 네, 1시간 정도요. 다이크를 만나고 싶다고요. 네, 너무 늦은 건 아니죠? 아니요 아직 괜찮습니다. 홀트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그 전에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당신이 돕기 위한 거니까. 어디 가시죠? 오하이오주. 오하이오 어디요? 해밍턴이요. 콜럼버스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이. 거기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나요? 아니요, 어머니랑 저뿐이에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럼 왜 어머니가 직접 안 오셨죠? 오실 수가 없었어요.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요. 그렇군요. 형제자매는요? 오빠 하나예요. 바로 여기 있는 그 오빠랑 저 둘뿐이었어요. 우린 정말 다정하게 지냈어요. 오빠가 꽤 나이가 많았겠군요. 네, 10살이나 많아요. 그 오빠는 왜 고향을 떠났죠?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큰 도시에서 살고 싶어 했던 것 뿐이에요. 해밍턴은 너무 작아서요. 떠난 지 얼마나 됐죠? 올해로 8년째예요. 그렇게 오래. 그럼 지금 당신 나이가 곧 18이고요. 18이라.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었는데 오빠를 만나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조세핀 고개를 숙이며 대답을 머뭇거린다. 말은 분명하지만 자신 없는 기세.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못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빠가 떠났을 땐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오빠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오빠 같은 사람이 진짜로 나쁜 짓을 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이 정말 오빠라면 그건 그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해서 그렇게 된 걸 거예요. 사람은 고생을 하면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 다이크라는 사람이 오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 거군요. 근데 왜 진작 그런 생각은 안 들었을까요? 이 사건 지난 6개월 동안 신문에 계속 나왔는데 말이죠. 화요일이었어요. 엄마가 콜럼버스 신문을 보시다가 기사 하나를 발견하셨죠. 거기 그 다이크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쓴 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우리 오빠랑 비슷한 구석이 있었어요. 말투랄까? 그 어색한 표현 같은 게요. 그리고 사진도 완전 똑같진 않아도 뭔가 좀 닮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더러 여기 와서 직접 확인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친구가 변했는지 아닌지 한눈에 아실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래도 저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오빠한테서 마지막으로 편지 받은 건 언제죠? 그때 어디서 뭐 하고 있었는지도 혹시 기억나요? 편지를 받은 건 5, 6년은 넘었어요. 그때 오빠는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었죠.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는데요? 잘 기억은 안 나요. 고향에 있었을 땐 서점에서 일했어요. 오빠는 책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왜 그때부터 편지를 끊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무심했던 거겠죠.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는 건 아닐까요? 그건 지금 여기 있는 분이 우리 오빠라면 또 모르겠지만요. 그 사람을 만나도 못 알아볼 수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다이크라는 자는 당신이 알아보기 쉽게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거냐 생각이에요. 혹시라도 자기가 누군지 밝히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숨기려 든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말은 해볼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질문도 좀 하고 옛날에 저랑 같이 했던 일도 얘기해 볼 거예요.
그 얼굴도 잘 살펴보고요. 진짜 오빠라면 분명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옛날 같이 했던 일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특별한 게 있나요? 어렸을 때 오빠가 저랑 많이 놀아줬어요. 그리고 옛날 얘기도 자주 해줬죠. 지금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특히 셰익스피어 얘기요. 셰익스피어 네, 오빠는 렘이란 사람이 쓴 셰익스피어 이야기책을 읽고 거기에 나온 그게 줄거리를 다 외웠어요. 그걸 자기 말로 바꿔서 저한테 들려주곤 했었죠. 정말 재밌었어요. 그건 도저히 이 친구와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빠는 그게 대사를 외우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학교 다닐 땐 항상 연극에 나갔고요. 배우가 되고 싶다고도 했었어요. 그 대사 중 몇 개는 저한테 가르쳐줘서 우리 둘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놀기도 했죠. 그리고 매일 밤 자기 전에 제 침대에 앉아서 제가 졸리면 주고받던 대사 2마디가 있었어요. 잘 자 대신 하는 말이랄까?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대사예요. 그럼 저는 잠이 들었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홀트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왜 그러세요? 그건 당신 오빠 아닙니다. 왜요? 그 사람은 셰익스피어를 읽기는커녕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도 없다니까. 홀트 책상에 배를 누른다. 그래도 직접 만나보기는 해줄 테니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댄이 집행실에서 들어온다. 다이크랑 데일리 신부 이리 오시라고 해. 두간 수장실에 있을 거야. 네. 댄 홀트 뒤로 지나 오른쪽으로 나간다. 혹시라도 그가 진짜 당신 오빠라면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1시간은 허락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야기는 짧게 끝내줬으면 좋겠네요. 엄마한테 확실히 말씀드려야 해요. 그동안 오빠 때문에 너무 걱정하셨거든요. 알겠어요. 용감한 아가씨고. 알아요. 그 사람이 정말 오빠라면 정말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래도 그게 차라리 나아요. 매일 밤 잠 못 이루시고 온갖 생각에 부처드시는 것보다는. 댄이 부관수장실 문을 연다. 다이코와 데일리 신부가 들어온다. 그들은 홀트 뒤를 지나 왼쪽으로 나가려다 홀트의 손짓에 멈춘다. 홀트 일어서며 다이크 이분이 바로 오하이오주 페닝턴에서 자네를 만나러 먼 길을 오신 분이야. 감사합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홀트 조세핀의 표정을 살핀다. 그녀가 다이크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 확인하고 약간 찡그린다. 신부님 같이 보관수장실에 있겠습니다. 문은 열어둘게요. 우선 자네는 문 열어둔 채로 집행실에 있어. 내 명예를 볼까요? 다이크 무대 왼편으로 가서 서며 억제된 표정. 뭐라고? 아니요, 아무나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시간 꼭 지켜주세요. 물론이죠. 자 가시죠 신부님. 그들은 부간수장실로 들어간다. 홀트가 고개짓하자 댄은 왼쪽으로 나간다. 이제 다이크와 조세핀이 마주본다. 다이크는 침착하고 무관심한 듯 보이며 이 상황에 아무 흥미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반면 조세핀은 몹시 긴장하고 흥분한 상태다. 그리고 다이크의 태도에 따라 그 긴장감은 점점 커져간다. 조세핀 여러 번 망설이다가 입을 뗀다. 어머니가 저를 보내셨어요. 네? 조세핀 눈을 내리깔고 조심스럽게 오빠 조 소식은 정말 오랫동안 끊겼어요. 그래서 엄마가 신문을 읽으시고 나서 내가 당신 오빠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하지만 내가 당신 오빠가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조세핀 그를 다시 찬찬히 바라보며 확신이 안 사요. 신문에 나온 사진처럼 약간 닮긴 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돼서요. 조세핀 크게 고개를 젓는다. 무엇보다 제가 기억하는 오빠는 이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다이크 아이 대하듯 말투가 부드러워진다. 사실 난 당신 오빠도 그 누구의 오빠도 될 수 없어요. 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는 여기서 끝내죠.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본명이 뭐예요? 다이크, 제임스 다이크. 진짜 본명이 그거예요? 진짜예요. 설마 지금 이 상황에서까지 내가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고향은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캐나다요. 하지만 거의 떠돌이처럼 살았죠. 오하이오에 산 적은 없고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직업은요? 무슨 일 하셨어요?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죠. 성공이라는 걸 알고 책은 좋아하세요? 책이요? 다이크 과거를 떠올리려다 일부러 잊으려는 듯 딱 잘라 말한다. 네 독서 말이에요. 재밌는 일이 있다면 책은 안 봐요. 여기서는 좀 그렇지만 책을 파신 적은 있으세요? 직업적으로요? 아니요, 너무 이것저것 물어봐서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뭐 당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다면 학교 다니신 적 있으세요? 고등학교요. 아니요, 거기 가본 적도 없어요. 배우가 되겠다고 생각하신 적은요? 아니면 실제로 연기해 보신 적이라도? 아니요, 그건 죄송한 말이죠. 시를 좀 아세요? 말할 정도는 못하죠. 조세핀 잠깐 망설이다가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뭘 들릴까 말까한 목소리로 시를 외운다. 당신은 제 얼굴을 그린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렇다면 처녀의 수줍음이 제 땀에 붉게 물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크가 명확한 표정을 짓자 그녀는 외우기를 멈추고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본다. 그거 아세요? 모르겠네요. 그런데 솔직히 좀 웃기게 들려요. 안 그래요? 조세핀 기세가 꺾였다가 다시 용기 내어 그를 바라보며 또 한 줄 웃는다. 굿나잇, 굿나잇. 이별이란 이렇게 달콤하고 슬픈 것. 아침이 올 때까지 계속 굿나잇 하고 싶을 정도예요. 다이크 재미있다는 듯 입을 실룩이며 네? 그 다음엔 뭐라고 이어져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조세핀 간절하게 애원하듯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손을 내민다. 안녕히 계세요. 당신은 우리 오빠 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와서 확인은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너무 패키치진 않았길 바래요. 다이크 그녀의 손을 무심하게 받으며 지금 가시려는 거예요? 조세핀 멀리 시선을 던진다. 네, 저기 계신 분께 약속했어요. 간 수장님이요. 우리 오빠가 아니라면 바로 가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당신은 아니니까요. 어머니께 가는 거예요? 네, 이런 일에 당신 같은 아저씨를 보냈다는 게 놀랍네요. 그렇게 있었군요.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안 됐네요. 조세핀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듯 순간 멍이 싸다 감정을 억누르며 표정 다잡는다. 손수건을 비비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오빠 일로 너무 걱정하시거든요. 그래도 당신 어머니가 알아차릴 거예요. 자기 아들이 살인범이 아니라는 거. 적어도 나 같은 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위안이 되시겠죠. 그렇죠? 네,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뭐요? 엄마는요, 오빠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걸 아시기 전까진 절대 나아지지 않으실 거예요. 다이크 동정하듯 고개를 천천히 흔든다. 누구든 어머니를 그렇게 걱정시켜드리선 안 되죠.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좀 더 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건 그렇고 당신 이름은 아직 안 들었네요. 조세핀 페리스예요. 다이크 갑자기 주의를 기울인다. 페리스라고요? 그거 좀 드문 성씨네요.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프랑스 수도 이름이랑 똑같죠. 오빠 이름이 조셉이라고요? 네, 사람들이 을 조와 조지라고 부르곤 했어요. 좀 웃기죠? 그렇게 웃기진 않지만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러세요? 뭔가 생각이 날 듯 말 듯해서요. 잠깐만요. 아 맞다. 다이크 한쪽 주먹으로 다른 손바닥을 치며 조셉 앤토니 페리스였죠. 세상에 맞아요. 그게 우리 오빠예요. 근데 어떻게 내 말 잘 들어요.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까. 내 말 그대로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전쟁이 터지자 나는 군대에 들어갔어요. 캐나다군 소속으로 4년간 해외에 주둔했죠. 어느 날 아침 우리는 참호에서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돌아오던 장교 하나가 부상을 입고 폭탄이 쏟아지는 한복판 운동에 쓰러졌어요. 그때 한 젊은 병사가 내가 있던 참호에서 그 장교 쪽으로 달려나왔어요. 그 불속을 뚫고 가야지. 적군은 그들 향해 소총과 기관총을 퍼부었고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그도 분명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달려갔고 장교를 끌어안고 되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폭탄 하나가 그들 바로 위에 떨어졌죠. 군번표는 그대로 있었어요. 이름은 조셉 앤토니 페리스였어요. 조세핀 가슴에 손을 얹고 엄마. 당신 오빠 이름이 그게 맞다면 어머니께 가서 말씀드리세요. 오빠는 3년 전 프랑스에서 군인답게 용감하게 죽었다고요. 오빠 조가 죽었다고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죽었죠. 그중 하나였어요. 훌륭하고 용감한 죽음이었지만 대부분 그랬듯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고 기록도 남지 않았어요. 만약 장교 한 명이라도 그 장면을 봤다면 어머니께 훈장 하나라도 전달됐을 거예요. 그 현장에 계셨단 말씀이세요? 네, 제가 봤어요. 3년 전 일이죠. 그래서 당신과 어머니가 아직까지 아무 소식을 듣지 못한 거예요. 내 말을 믿기 어렵다면 오타와에 편지를 보내 정식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물론 그런 기록들은 무게쿠시라지만 어느 부경부대에서 복무했고 언제 해외로 나갔는지는 나올 거예요. 다만 어떤 답변이 오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전사했다고 할 수도 있고 부상으로 죽었다, 실종이다 혹은 명예제대했다는 식으로 써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록은 반쪽짜리 진실이 되는 거죠. 난 사실을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자기 아들이 죄수가 아니라 군인답게 죽었다는 걸 알거든요. 그걸로 위안을 얻으실 거예요. 조세핀, 말투가 차분하게 변한다. 네, 네 그래요. 당신은 기쁘죠? 조세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네 기뻐요. 엄마랑 저 그동안 너무 걱정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인지 아직 눈물도 안 나요. 조세핀, 손수건으로 눈을 닦는다. 어서 어머니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 하나 더 있어요. 어머니께 드릴 게 있어요. 다이크 책상에 봉투를 집어든 뒤 동한다. 이건 내가 당신 어머니께 드리는 거예요. 당신 오빠의 마지막 순간은 비밀이지 전선에서 직접 목격한 한 청년이 기념으로 보낸 걸 전주세요. 조세핀, 무심코 봉투를 열려 하자 다이크가 팔을 붙든다. 아니요, 열지 말아요. 그건 어머니께서 여세요. 뭔데요? 미리 알아서는 안 되나요? 지금은 그냥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전부예요. 이제 그걸 다른 데 쓰기엔 늦었고요. 그걸로 작은 금색 별 모양 그렇지 않은 사색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리세요. 자기 아내를 기억하는 늘 달고 다니시라고. 당신도 하나 사서 다이크, 죄송해요. 다이크 자신의 왼쪽 가슴을 밝힌다. 달고 다니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왠지 그 브로치는 당신이 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이크 고개를 부드럽게 젓는다. 아니요, 그거 안 돼요. 난 당신 오빠 발끝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떠날 시간이 된 건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너무 늦기 전에 와줘서 다행이에요. 조세핀, 손을 내민다.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요. 엄마와 저에게 말로 다 못할 큰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당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안 됐어요. 조금이라도 당신을 위로할 수 있다면 정말 뭐든지 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다이크 그녀를 바라보다가 점점 풀이 솟는다. 물론 있어요. 하지만 난 다이크 입을 받는다. 뭔데요? 다이크 딴 곳을 보며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말해주세요. 네? 우리 오빠를 위해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런 끔찍한 데 갇혀서 여자를 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여자는 엄마가 천사처럼 보이던 기억조차 잊고 있었죠. 오늘 밤 유난히 외로웠어요. 만약 당신이 정말로 오빠를 생각해서 누구 도와주고 싶다면 이제 곤란하시겠죠. 그리고 내겐 작별 인사를 해줄 동생도 친구도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작별 인사를 해줄 수만 있다면. 조세핀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해했다는 듯 얼굴을 붉힌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품에 안긴다. 다이크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두어 맞춘다. 그리고 그녀를 놓아준다. 안녕히 주무세요. 조세핀, 웃으려 하지만 목이 메인다. 안녕히 계세요. 왜 그러죠? 조세핀, 고개를 흔들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조세핀, 손수건을 손에 꼭 쥐고 자기 전에 오빠한테 하던 그 말이 문득 생각나서요. 작별 인사로 딱 한 번만 더 오빠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어요. 뭐죠? 잘 자요, 잘 자요. 이번이란 이렇게 달콤하고도 슬픈 거니까요. 아침이 될 때까지 계속 잘 자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세핀은 조용히 집행실 쪽으로 향하다가 몸을 돌리다가 목이 메어 흐느끼듯 울며 뛰어나가 문을 닫는다. 잠시 다이크는 굳은 듯 그 자리에 멈춰서서 문 쪽을 바라본다. 그러고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게 마치 떠오르는 기억을 따라 웃듯 말한다. 그대 눈이 고요한 잠이 가슴에 평화가 함께하게. 내가 그렇게 달콤한 잠이나 평화가 되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고. 그때 홀토와 데일리 신부가 구간 수장실에서 급히 돌아온다. 다이크는 넋이 나간 듯 두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 모습에 두 사람은 서로 당황한 표정으로 시선을 교환한다. 홀트가 시계를 보고 다이크를 깨우려 하지만 데일리 신부가 조용히 손을 들어막는다. 신부는 방 뒤편 의자에 앉는다. 홀트는 조심스레 책상 쪽으로 다가가 돌아서 앉고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떠올라 고개를 떨군다. 그러다 혼잣말처럼 웅얼거린다. 세상에 남는 수많은 기억들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건 인간이야. 죽음은 어차피 때가 되면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걸 그렇게도 무서워하지. 그는 말끝을 흐리며 멈춘다. 다이크가 뭔가 말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듯 데일리 신부를 쳐다본다. 신부는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그 순간 다이크의 얼굴에 어떤 문장을 떠올린 듯 미소가 떠오르고 조금조금 훨씬 맑은 목소리로 말을 잇는다. 겁쟁이는 죽기 전에 여러 번 죽지만 진짜 용감한 사람이 죽으면 나서 딱 한 번입니다. 다이크,
다시 잠시 멈추고 고개를 떨군 채 거의 속삭이듯 되풀이한다. 공감한 사람은 죽음의 맛을 한 번 맛보지. 그때 오른쪽 문이 조용히 열리고 데니 말없이 안으로 들어온다. 데일리 신부와 홀트는 그를 바라보며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고는 조용히 일어난다. 홀트가 책상을 올려놓은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정적 속에 다이크가 문 쪽에 서 있는 댄을 보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는다. 그는 천천히 신부를 바라보고 그 다음 홀트를 바라본다. 홀트는 시선을 피하고 신부는 깊은 동정과 경례의 눈빛으로 응시한다. 다이크의 손이 본능적으로 목 쪽으로 올라가다 멈춘다. 그는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고 몸에 힘을 준다. 다이크! 데일리 신부 홀트를 제치고 다가가 축복하듯 손을 든다. 사랑하는 아들이여. 알겠습니다. 봅시다. 그는 잠깐 귀를 둘러본 뒤 고개를 높이 들고 어깨를 펴며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데일리 신부가 앞서 걸으며 이끈다. 홀트는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른다. 세 사람이 몇 걸음쯤 걸었을 때 데일리 신부가 먼저 말을 건다. 다이크는 그 말에 또박또박 응답한다. 신부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하며 다이크의 목소리는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한 단단하고 진심 어린 말이다. 내 눈을 들어 저 언덕을 보리니 용자는 한 번만 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용자는 한 번만 줘. 데일리 신부 문 가까이에 다다라 목소리에 감정이 겹겹이 올라온다.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으로부터 오는도다. 용자는 오직 한 번만 줍니다. 홀트가 문지방을 넘고 데니 그 뒤를 따르며 문을 닫는다. 잠깐의 침묵 뒤 악이 내린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